오늘 제 자산도 많이 아팠습니다. 화면을 닫고 싶은 마음부터 들었습니다. 미국장 마감 기준 나스닥은 2.2%, S&P 500은 1.2%, 다우는 1% 내렸습니다. 테슬라는 14.5%, 알파벳은 7.1% 급락했고 브렌트유는 $100를 넘었습니다. 체감은 크래시 같았습니다. 하지만 공포를 그대로 제목으로 쓰기 전에 세 가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시장 전체가 무너진 것인지, 대형 기술주 충격이 지수를 끌어내린 것인지, 유가와 금리가 다음 충격을 만들고 있는지입니다. 오늘은 이 세 경로를 숫자로 나누고 내 계좌가 지수보다 더 아픈 이유를 계산하는 방법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종가입니다. S&P 500은 7,408.30으로 1.2%, 다우는 51,711.65로 1%, 나스닥은 25,137.69로 2.2% 하락했습니다. 반면 중소형주 러셀 2000은 0.7% 하락에 그쳤습니다. 시장의 모든 종목이 같은 강도로 무너진 장이라면 나스닥과 중소형주의 차이가 이렇게 크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시가총액이 큰 성장주 두 종목의 충격이 기술주 지수에 집중됐고 유가 상승이 항공처럼 연료비가 큰 업종을 따로 눌렀습니다. 그래서 지수 하나만 보면 내 보유 자산이 왜 더 크게 빠졌는지 설명되지 않습니다. 종목과 업종별 충격을 따로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충격은 실적 자체보다 기대의 재가격입니다. 구글의 공식 설명에서 알파벳 매출은 전년보다 24%, 클라우드 매출은 82% 성장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강합니다. 그런데 AP에 따르면 지난 분기 자본 지출이 1년 전보다 2배 가까운 약 450억 달러였고 투자자는 인공지능 투자 회수 속도를 걱정했습니다. 주가는 7.1% 내렸습니다. 테슬라도 매출은 26% 늘어 282억 4천만 달러였지만 조정 주당 이익은 시장 예상 53센트보다 낮은 33센트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49% 늘었고 주가는 14.5% 급락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실적이 나빴다는 한 줄이 아닙니다. 높은 평가를 받은 주식은 성장과 지출의 균형이 조금만 흔들려도 가격 반응이 훨씬 커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충격은 유가입니다. 브렌트유는 장중 $102를 찍고 7% 오른 $100 69센트에 마감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에는 $72 아래였습니다. AP는 홍해의 사우디 유조선 두 척에 대한 공격이 중동 원유 수송의 또 다른 통로를 위협했다고 전했습니다. 유가는 단순히 에너지 종목의 숫자가 아닙니다. 항공과 운송 기업의 비용을 올리고 소비자의 휘발유 지출을 늘리고 전체 물가 기대를 다시 끌어올립니다. 실제로 아메리칸 항공은 예상보다 좋은 이익을 냈는데도 8.4%, 사우스웨스트는 6.2% 하락했습니다. 좋은 실적을 유가 충격이 덮은 사례입니다. 이 경로가 계속되면 기술주와 항공주가 서로 다른 이유로 동시에 아픈 장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충격은 금리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67%에서 4.69%로 올랐고 이란 전쟁 전 3.97%와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AP가 인용한 시장 가격에서 다음 주 연준 금리 인상 확률은 약 36%로 일주일 전 약 12%에서 3배가 됐습니다. 연준 회의는 7월 28일과 29일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 기대가 줄거나 인상 우려가 생깁니다. 그러면 먼 미래의 이익 비중이 큰 성장주의 현재 가치가 낮아집니다. 알파벳과 테슬라는 회사별 실적 충격을 받은 동시에 시장 할인율 상승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술주 하락은 한 회사의 문제와 것이 충격이 겹친 결과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제 계좌를 보겠습니다. 보유 종목을 내 묶음으로 표시합니다. 첫째는 알파벳처럼 인공지능 투자 회수에 민감한 대형 성장주, 둘째는 테슬라처럼 기업 고유 위험과 높은 변동성이 큰 종목,
셋째는 항공처럼 유가가 비용으로 들어오는 업종. 넷째는 광범위 지수와 현금입니다. 같은 날에도 충격 경로가 다릅니다. 화면의 예시는 실제 개인 계좌가 아닙니다. 가상 계좌에서 성장주 묶음이 40%이고 그 묶음이 5% 하락했다면 전체 계좌 기여도는 마이너스 2%입니다. 여기에 유가 민감 자산의 손실이 더해지면 지수보다 더 아픈 이유가 보입니다. 자산 이름의 개수보다 각 위험 묶음의 비중과 당일 수익률을 곱한 기여도를 합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크래시라고 불러야 할까요? 크래시의 하나의 공식 숫자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세 가지 진단은 가능합니다. 가격은 S&P 500-1.2%, 나스닥 -2.2%로 매우 아픈 조정이지만 시장 전체의 붕괴라고 부르기에는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변동성 지수 빅스는 18.70으로 12.38% 급등했습니다. 공포가 커졌지만 극단적 패닉 수준을 뜻하는 숫자는 아닙니다. 시장 폭에서는 러셀 2000이 0.7% 하락해 대형 기술주의 집중 충격이 드러났습니다. 결론은 오늘 하루만으로 크래시를 선언할 근거는 부족하지만 유가와 금리가 살아있어 충격이 끝났다고 말할 근거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거래일에는 예측보다 네 숫자를 같은 화면에 두겠습니다. 첫째, 브렌트유가 $100 아래로 안정되는지입니다. 둘째, 미국 10년물이 4.69%에서 더 오르는지입니다. 셋째, 빅스가 18.70에서 다시 내려오는지입니다. 넷째, 하락이 알파벳과 테슬라 같은 대형주에 머무는지, 중소형주와 다른 업종으로 넓어지는지입니다. 유가와 금리는 오르는데 빅스와 시장 하락폭까지 커지면 것이 충격이 확산되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유가와 금리가 안정되고 시장 폭이 회복되면 오늘의 움직임은 집중된 재가격에 가까워집니다. 어느 경우든 장중 공포로 결정을 늘리기보다 시장이 닫힌 뒤 위험 묶음별 기여도를 다시 계산하는 편이 판단을 검토하기 쉽습니다. 오늘 계좌가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그 감정을 작다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의 손실을 한 단어의 크래시로 묶으면 회사 실적과 인공지능 투자, 유가, 금리, 내 계좌 집중도라는 서로 다른 문제를 놓칩니다. 오늘 밤 할 수 있는 계산은 단순합니다. 보유 자산을 성장 기대, 기업 고유 위험, 유가 비용, 광범위 지수와 현금으로 나누고 각 비중의 당일 수익률을 곱해 기여도를 합산합니다. 그리고 브렌트유, 10년물, 빅스, 시장 폭을 다음 장에도 같은 형식으로 기록합니다. 이 영상은 혜리님의 실제 보유 종목이나 손실률을 공개하지 않으며 특정 종목이나 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 권유가 아닌 교육용 시장 분석입니다.